네, 안녕하세요. 별별 한국사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내가 이긴다, 아이! 여러분들도 쫙 이거 같이 한번 저랑 한번 하시는 거예요. 어느 작가한테 그 문화생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선생님, 좋은 작가가 되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그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써. 그 문화 좀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그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니까 지금. 많이 읽고 많이 써. 너무 뻔하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지름길이요. 지름길. 많이 읽고 많이 쓰라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작가분이 이야기한 말이 정답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피나는 반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혹시 유행수를 바라고 저를 바라보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만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찍기 시험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첫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강의 한 번 듣고 만점 받기는 어려워요. 반복하셔야 합니다. 반복하시면서 별 채우기 하시면서 따라오시면서 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피나는 반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7강 그 사회, 고려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그 고려 사회에 위협을 주었던 외침이 있어요. 고려는 끊임없이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쭉 이어서 외침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외침 때 나오는 인물들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 강의에서는.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고려 사회에서 여러분들, 고려 그 사회에서 일단 신분 제도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신분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제도. 자, 신분 제도는요, 역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지겠죠.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지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자, 먼저 지배층. 지배층과 그다음에 피지배층. 층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이 지배층은요, 일단 여러분들 고려를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야.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지배층. 그렇죠. 호족입니다. 호족. 호족. 자, 이 호족과 누가 결합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네, 육두품들. 그죠? 육두품들이 결합을 해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족들이 이제 정말 그 첫마음으로 정말 고려라는 나라를 착착착착 세워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변화와 개혁보다는 그저 눌러앉기를 바라는 것, 자기 기득권을 가지려고만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나온 어떤 그 모습들이 어떤 시대다라고 설명드렸죠? 네, 바로 문벌 귀족 시대였습니다. 문벌 귀족 시대. 자, 이 문벌 귀족은요,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자, 어떠한 특권이 있습니까? 네, 바로 음서제. 음서제 또는 공음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 음자를 이렇게 두시고 그 앞에 공음전과 그다음에 음서제. 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어 가지고 공음전 묶고 그다음에 음서제 묶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이 음자 바로 조상의 음덕을 통해 가지고 공음전은 뭐냐면요, 토지를 받는 거예요.
5품 이상, 5급 공무원 이상 그 자제들에게는 태어나면서 그 5품 이상의 그 귀족들한테는요 토지를 주는 거예요. 먹는 게 그냥 해결되는 거죠. 음서는 뭐냐면요. 그늘 음자의 서는 뭐냐면 차례 서자예요. 딱 그 조상의 음덕에 의해 가지고 그냥 서열을 딱 그 자기의 어떤 위치를 부여받는 것이죠. 과거가 보지 않아도 그냥 관직에 나갈 수 있다. 여기 이제 공음전, 이게 이제 음서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건 국가 관직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또 뭘 받냐면 전식과라는 걸 받아요. 전식과. 자, 전식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건 토지전자예요. 시는 뭐냐면요, 땔감, 즉 임야를 받는 거예요. 임야에서 땔감 얻을 수 있으니까 과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공무원들도 몇 급 공무원 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에 따라 가지고 이 과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받는 것, 이걸 전식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음전, 음서제, 이건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거는 상당히 귀족 사회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귀한 족속이라는 이유로 주는 거예요. 반면에 전식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준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관료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문벌귀족, 공음전, 음서제, 전식과 다 받는 거예요, 이걸요. 네, 이렇게 해서 딱 저 음서제를 통해 가지고 관직이 나가면 그 다음부터 전식과를 받는 거죠. 그죠? 이미 공음전은 받는 거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정말 문벌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주채 씨 또는 경원이 씨 또는 대표적인 그 가문이 어디가 있어요? 경주 김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가문들이 이 고려시대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문벌 귀족 집안이 되겠습니다. 후회되지? 지금 태어나서 힘들지? 이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어쨌건 이런 문벌 귀족 시대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 특권들이 그 사회를 흔들어 놨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아프리카 원시 설명드렸잖아요. 제발 좀 가진 거를 좀 이렇게 쫙 좀 펼 수 있는 그런 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칼 맞아요. 칼 맞아가지고 결국 이들은 무신 정권 때 무너지게 되더라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이 무신은 다시 몽골의 공격을 받으면서 또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쭉 나와가지고 이제 권문세족 시대, 원간섭기 때 이 친원파의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했던 이 권문세족의 시대로 가더라. 이게 바로 이제 지배층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제가 앞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반복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문벌 귀족들이 있고요. 지배층 중에서는요. 지배층 중에서는 이렇게 호족으로 출발하는 이런 지배층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층, 지배층은 맞아요. 지배층은 맞는데 이 지배층들, 이 최상위에 있는 이들을 좀 서포트해주는 어떤 그런 지배층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들을 중류층이다라고 합니다. 중류층. 그들을 우리는 중류층이다 라고 해요. 그들을 우리는 중류층이다. 자, 이렇게 귀족과 중류층, 지배층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린 모두 평등한 사회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렇게 어느 집에서 태어났냐, 어느 핏줄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배층 내부에서도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일보 전진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진골, 성골, 오로지 이 골자가 들어가는 이 집안들만 고위 권력을 독점할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고려시대에 오면요, 꼭 경주 김씨들만이 아니라 조금은 좀 다양한 성씨들이 고위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만큼 여러분들 권력을 획득하는 그 층 자체가 넓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넓어진 거예요.
역사의 진전, 역사의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보다 고려가 좀 더 낫고요. 고려보다 조선이 좀 더 낫고요. 조선보다 현재가 더 낫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언가가 있을 때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열려있는 사회, 그 사회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땐 후퇴하는 듯 하지만 거시적, 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땐 그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서히 확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중류층인데요. 이 중류층에 이제 대표적인 그 부류가 있다면 바로 하급 관리들. 하급 관리들이 되겠습니다. 뭐 이 하급 관리 중에서도 대표적인 하급 관리가 있다면 향리, 우리 배웠죠, 여러분? 향리.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향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향리는 조선시대 사또 이런 사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 즉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 향, 부곡, 소를 다스리는 실질적 지배 세력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피지배층들을 한번 좀 살펴보죠. 자, 피지배층들. 자, 이 피지배층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 피지배층에는요, 양민이라고 있어요. 양민. 자, 양민. 자, 그래서 피지배층 이렇게 한번 또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양민은요, 다시 좀 나누어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양민은 이렇게 양민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양민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백정입니다. 선생님, 지금 잘못 쓰셨어요. 백정이라뇨, 백정. 소 잡고 돼지 잡는 백정은 천민이죠, 천민. 양민 아니죠. 네, 여러분이 틀리셨어요. 고려시대 백정과 조선시대 백정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정, 소 잡고 돼지 잡는 그 천민에 들어가는 백정은 바로 조선의 백정이고, 고려시대 백정은요, 양민에 해당합니다. 자, 이 백정은요, 백정들이 뭐 다수를 차지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농민들이 될 텐데, 이 백정들은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냐면, 백정들은 조세, 세금 내는 거, 조세, 공납, 특산물 내는 거, 그 다음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의무들을 이 백정들이 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양민인데 백정보다 좀 더 차별받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수행정구역.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향, 부곡, 소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차별을 백정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향부곡 소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살겠다. 무신정권 때 우리도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했던 거.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 별책이 안 했구나. 망이 망소위의 난. 공주명확소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망이 망소의 난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바로 이런 향부곡소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들이 바로 향리들이다. 그들이 바로 향리들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피지배층은 양민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 또 밑에 쭉 내려와서 천민이 있습니다. 천민. 자, 이 천민들은요,
다수가 누구냐면은 이 천민의 다수는 바로 노비들. 네, 노비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더라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민천민, 그러니까 피지배층들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 그들을 좀 구휼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도 한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쪽에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피지배층들 중에서 특히 이제 양민들, 이 백정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마을의 어떤 공동체 조직을 만든 게 있어요. 고려시대는요. 자,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향도라는 게 있습니다. 향도. 향도는 뭐냐면 향을 피우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향이 나는 무리들, 향을 피우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그죠? 향 공양. 향을 피우는 그 공양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향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그 향을 피우는 어떤 그런 무리들 또는 뭐 그 향나무를 또 이렇게 바닷가에 묻고 나중을 또 이게 기원하는 어떤 그런 마을 행사가 있어요. 그 마을 행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향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도는요, 맨 처음에 이렇게 종교 조직, 그러니까 불교겠죠. 이 불교의 어떤 그 영향 속에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을의 어떤 상장제례 같은 그런 마을의 공동행사를 하는 공동체 조직으로 또 바뀌어 나가요. 이 향도는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나갈 겁니다. 그 마을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으로 변모한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지배층들, 피지배층들이요, 무너지면 그 섬은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지배층이 무너지면 안 돼요. 최소한 살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강구해 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농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인 줄 아세요? 겨울. 겨울은 그래도 가을에 식량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죠. 봄이에요. 봄 가뭄이 참 어려워합니다. 왜 보릿고개란 말도 그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걸 주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아주 의로운 창고가 되겠죠. 그 창고가 뭐냐면 바로 의창이라는 겁니다. 의창. 네, 의로운 창고. 구휼제도. 의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라고 하는 건 이제 보물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재단과 같은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위보다라고 하면은 위급한 상황에 빠졌던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든 재단. 이 보가 들어갈 때는 그런 것. 그러니까 빈민구휼제도로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다 기금을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돈 갖고 쓰는 거죠. 그죠? 미리 대비하는 어떤 그런 성격의 의창보 이런 것들은 이제 빈민구휼제도에 또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여러분들이 사회 풍속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회층,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바로 고려의 여성들이에요. 고려의 여성들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요, 무지하게 높아요. 예,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상당합니다. 네,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상당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균분 상속이에요. 상속에 있어서는요, 네, 똑같이 아들하고 똑같이 상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적에 기입을 할 때도 나이순 아들이 먼저 이런 거 아니에요.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도 제사를 지내요. 돌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학생들인가 우리 한번 좀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석이나 설날에 주로 남자 집에 가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전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어떤 질서, 그 질서를 우리가 전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고려시 때만 해도 여러분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딸이 제사를 지내면 아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고려시대는 굉장히,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와 상당히 다른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가정내주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권문세족 시대구나. 일단 이제 여성의 지위가 이렇다는 걸 일단 제가 한번 박스로 한번 만들어 두고요. 이 원간섭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 어떤 그 관리가 이런 걸 주장해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거든요. 근데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몽골과의 어떤 전쟁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장정들이 죽고 나갔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일부 다처를 통해서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일부 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여자랑 막 많이 이게 결혼하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인구 증가 차원에서 이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각 집에 있는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그 관리가 길거리에 지나가자 저 인간이 그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무지하게 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들이 집에 와가지고 그 고위 관료의 남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만약에 조정에 들어가가지고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일부 다처제 그 법안에 그 통과만 시키면 내 가만히 안 놔둬 이런 얘기를 했겠죠. 결국 그 내용은 정책에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려시대 여성들의 파워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색깔이 좀 달라요. 이 고려시대 색깔이요 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를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고려를 조금 더 고려하면서 보면요 상당히 열려있는 굉장히 개방적인 조선시대보다는 더 좀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회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사회에 몰아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외침이 정말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어요. 외침. 외세의 침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외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0세기, 11세기는 거란족이 쳐들어왔고요. 12세기는 여진족이 쳐들어왔고요.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오고요. 14세기는 홍건족과 왜구. 와우. 고려 500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조선은 이제 가운데쯤에 조선 500년 동안의 가운데쯤에 임진왜란 병자로 한 번 있었지 큰 전쟁은 그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고려는 정말 큰 전쟁이 계속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고려라는 깃발을 꺾지 않았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엄청 거다가 그 외침 속엔 여러분들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족의 침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라는 깃발을 꺾지 않았다는 것. 저는 고려의 역사는 상당히 강인한 그 강인함의 역사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려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조선과는 좀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자, 어떤 외침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호족의 시대. 물론 이제 제가 좀 기계적으로 좀 편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10세기, 11세기에다 호족의 시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이 호족 초기부터 쭉 나왔던 첫 번째 외침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이 호족의 시대는요. 자, 박스를 한번 그려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를 그려가면서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때는요. 거란족이 쳐들어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때 여러분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족의 시대 때 들어왔던 모습들. 자, 이때는 거란족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족의 침입. 이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요 나라예요. 네, 요 나라죠. 기본적으로 이 거란족은요. 중국 송나라와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송나라와 친한 이 고려가 상당히 거슬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송을 치러 내려갔는데 뒤에 있는 후방에서 고려가 덮치면 이거 대책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쭉쭉 밀고 내려오죠.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에 내려옵니다. 이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상당히 그 고려 조정은요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이 엄청난 거란족이 이 말 타고 막 밀고 내려오니까 이거 지금 대충 좀 어떻게 좀
뭐 땅을 떼어주든지 해가지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관료가 많은데 그때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땅을 줘? 말이래? 일단 내가 한번 갔다 와볼게. 내가 가서 협상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그거 논의합시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멘트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멘트를 했던 주인공이 누구면 바로 서희예요. 서희. 역사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살면서 내가 했던 발언, 내가 했던 행위들이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직시하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서희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거란과 협상도 뭐 싸우지도 않고 바로 딱 내어주면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 역사라는 거지. 그게 염치가 없는 것을,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을 아는 거예요. 역사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역사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계속 익히면서 역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거야.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 서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희는요. 그래서 거란 쪽으로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거란 장수가 너희는 신라 쪽에 붙은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우리 땅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서희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신라 쪽이 아니라 고구려 계승한 나라다. 우리 이름 뭔지 알아? 고려야. 고구려 몰라? 그럼 야 너희들 갖고 있는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거 내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고 나온 거죠, 여러분들. 소손이 당황을 했겠죠. 거란 장수 당황하면서 그래? 야, 너 근데 뭘 원하는데 왔어? 물어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서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뭐 사대 관계 뭐 해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쪽에 이제 뭐 이렇게 가려면 그 중간에 길목에 여진족이 있는데 그 여진 땅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아니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조건이 지금 안 좋은데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가냐. 그래? 진짜? 그럼 그 땅 니들이 한번 관리해봐 라고 하죠. 그래서 얻어낸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강동 육주라는 거예요. 강동 육주. 야, 이건 여러분들 세계 외교사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땅을 뭘로 얻어낸 거예요? 이 혀 하나 싸우지도 않고 얻어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서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란이 왜 쳐들어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란은 지금 고려가 빨리 거란과 싸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만 해주면 된다는 것을 서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패를 읽고 있었던 거죠. 외교는 말이죠, 여러분들. 대놓고 패를 내놓으면 안 돼. 그 패는 꼭 숨기고 있어야지. 숨긴 상태에서 이 땅은 내 땅이야, 저 땅은 너 땅이야 이런 식으로 우린 고구려 계승했어, 우린 신라 계승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는 패. 이렇게 패 싸움하면서 여러분들 얻어낸 게 외교입니다. 정말 외교 못하는 나라는 자기의 패를 미리 드러내요. 미리 드러내면요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서희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 외교부 앞에 지금 서희 동상을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보면서 서희의 어떤 그 외교 전략 이런 것들은 좀 상기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계속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서희가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서희가 얻어낸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 강동 육주 이 지역을 이 혀로 확보를 해낸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외교관 꿈꾸는 분들이 있습니까? 서희 평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서희였습니다. 역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어떤 그 의중을 읽는 사람, 그 패를 꼭꼭 숨기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치 앞이 아니라 두 치, 세 치 앞을 내다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서희였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침입이 이제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거란한테 저 4대 그 의사표시하러 온다고 했는데 가질 않아, 고려가.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 왜 온다면서 오질 않아? 라고 또 쳐들어오죠. 갈게, 알아서 갈게. 진짜야 너희들? 갔어요. 2차 때도 이제 그렇게 해결됐어. 근데 오질 않아. 이것들이 진짜 또 쳐들어오죠.
그때는 한판 붙습니다. 자, 그때 한판 붙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강감찬 하면 여러분 어떤 대첩이 떠오르나요? 살수대첩? 살수대첩은 을지문덕이잖아. 수나라와 싸웠던 고구려 때지. 그죠? 강감찬은 바로 귀주대첩이 되는 겁니다. 귀주대첩. 여러분들 이 귀주가요, 바로 이 강동 6주의 한 주예요. 예, 그만큼 강동 6주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바로 강동 6주 그리고 귀주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란과의 침입은 이렇게 해서 막아낸 거예요. 대단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란, 송, 고려 이렇게 세 나라가 균형 상태를 이루는 그 키를 확보한 게 바로 이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문벌귀족 시대가 되면요, 또 쳐들어와요. 자, 또 쳐들어온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나라는 바로 여진족이었습니다. 자, 이 여진족은요, 더 빵빵해, 더 세. 산 넘어 산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의 지배층들은 앞의 시대의 지배층, 서희와 같은 그런 걸출한 모습들이 계속 유지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쳐들어왔던 민족은 바로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는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진족이 그 이전의 민족은 뭐였냐면요, 여진족 그 이전의 그 민족은 말갈이에요. 말갈족과 여진족은 같아요. 이 금나라 세웠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 여진을 계승한 민족 조선시대는 만주족이에요. 그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후금. 조선시대 때 후금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금나라는 얘기죠. 그 후금이 국호를 바꾸죠. 바로 청나라. 예, 그러니까 참 이 여진은 우리와 굉장히 많은 인연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구려 때는 그 고구려 백성으로 또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때도 여러분들 굉장히 고려에 굉장히 많은 의지하면서 살았던 어떤 그런 민족인데 커진 거예요. 자, 그 커져가는 과정 속에서 활약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윤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진족이 자꾸 말 타고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것들 좀 혼 좀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도 기병, 예, 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특수부대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별무반이에요. 별무반. 네, 이 별무반을 구성해서 확보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동북구성이라는 겁니다. 동북구성. 근데 이 동북구성의 위치는 워낙 썰이 많아가지고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여진족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진족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여진족이 너희 사대할래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사대할래 라고 했던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이자겸 그리고 김부식. 이들이 4대에 오케이를 한 것이고 여기에 반발했던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그 배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진족의 침입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것.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제가 전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여진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더 센 나라가 와. 이게 정말 더 센 나라가 와. 감당이 안 될 나라가 등장을 하죠. 예, 바로 징기스칸. 징기스칸. 여러분들 저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들 징기스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징기스칸이요? 용맹함, 말 잘 타는 사람, 사나이다운,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말들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럼 너희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봐. 도요토미 히데요시요? 원숭이, 얍사팜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단어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우리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 역시
임진왜란 때 일본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고 학살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교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선입견일 수 있다는 것. 조금만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정해 나가는 어떤 훈련을 가지셔야 이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 나갈 때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청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기스칸. 자, 그 징기스칸의 그 몽골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징기스칸이야 뭐 그 이전에 죽긴 하겠지만 그 후손의 어떤 부대들이 쳐들어오는 건데, 자, 그때 여러분들 이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활약했던 인물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신 몽골입니다. 몽골이 세운 나라는 이제 원나라가 되는 거예요.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이 몽골이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될 겁니다. 어쨌건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때 이제 무신 정권 때인데요. 이때 결사항전을 주장했던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최우라는 인물이에요. 최우? 가만히 있어. 어디 들어봤는데? 최우. 어디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무신 정권 공부할 때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정치하는 방. 뭐 정치하는 방 이렇게 힌트 줬으면 알아야지. 정치하는 방, 정방, 그죠? 인사권 쥐고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방은 여러분들 권문세족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었다가 공민왕의 개혁에 의해서 없어졌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죠. 이때 이제 강화도로 천도해서 싸웁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강화도. 여러분들 강화도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사 사건들이 중첩되는 그런 곳이에요. 고려 무신 정권 때 강화도로 천도해서 그곳에서 몇 년간 살았다는 거, 몇십 년간 살았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조선 때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것들이 다 강화도, 또 강화도 조약도 체결하잖아요. 강화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곳이 강화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제 결국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는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배중손. 배중손 하면은 떠오르는 군사 조직이 바로 삼별초. 네, 이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삼별초가 지금 옮겨간 지역들입니다. 지금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끝까지 싸우고 있는 삼별초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권문세족 이 시대 또 쳐들어오네. 또 쳐들어와. 이 시대에도 또 쳐들어와요. 자, 이때는요 14세기. 14세기는요 바로 홍건적과 왜구.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때요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 그 인물들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들이라고 그래요. 신흥 무인 세력들.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성계예요. 이성계. 네, 바로 이 이성계와 권문세족에 또 맞서 싸웠던 새로운 세력들 신진사대부 있잖아요. 그 신진사대부와 이 이성계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바로 이렇게 10세기, 11세기 연도를 한번 좀 적어줄까요? 자, 이 거란주의 쳐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 10세기, 11세기, 10세기, 11세기, 여지는 12세기, 몽골은 13세기, 홍건적과 왜구는 14세기. 이렇게 계속 쳐들어왔던 어떤 이 외침의 역사 속에서도 고려라는 깃발을 꺾지 않았다는 것. 이 엄청난 거란, 여진, 몽골, 동북아 최강의 국가들이었거든요. 그 동북아 최강의 그 말발굽 아래에서도
고려라는 깃발을 꺾지 않았던 그 고려인들의 그 저항 정신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사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는요, 뭐 고려 경제는 가볍게 몇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거란과 여진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거란이 여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진 이제 만주 쪽이니까 그죠? 여진이 여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송나라, 송나라가 이제 여기 중국 대륙에 있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목할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개성입니다. 이제 개경이죠. 개경. 여기가 지금 개경이고요. 개경 항상 수도와 가까운 곳에 국제무역항이 위치하겠죠. 그 바로 아래쪽에 병란도가 있어요. 자,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고려 시대의 국제무역항 병란도입니다. 병란도. 네, 병란도 잘 봐두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당시를 보면 여러분들 은 있잖아요. 실버. 그 은이 어느 쪽 방향으로 유통되는지 잘 보시면 돼요. 항상 이 선진국 쪽으로 이 은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자, 거란족들 이 사람들은요. 고려에 은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이 들어와요. 이렇게 은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송나라로 이제 가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또 이 고려 사람들은 송나라의 어떤 그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진도 마찬가지예요. 여진도 이렇게 은을 고려 쪽에 주고 필요한 걸 가지고 가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려도 송나라 이게 이제 은의 이동 경로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란도 이 병란도로 또 들어오고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 상인들을 통해서 이게 아라비아 상인들이 들어오거든요. 아라비아 상인들.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이 고려란 이름이 또 세계에 많이 알려지게 돼요. 그때 꼬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세계에 또 알려지게 된다라는 게 고려 때. 고려 꼬레아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개경인 여러분들 또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기구들이 있었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경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구가 있었어요.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항상 평평하게 물가를 만드는 기구 창고, 그래서 상평창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다라는 거 일단 기억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개경에서 그 사용되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그 화폐가 있습니다. 역시 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은이 그 은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 은 덩어리가 뭐였냐면 그걸 바로 활구라 그래요. 활구. 자, 활구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살짝 한반도 모양 비슷한 그런 은 덩어리거든요. 예, 이걸 갖고 이 고액의 화폐죠. 이 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고액의 화폐입니다. 이걸 갖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제 파트에서는 뭐 요 정도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제무역한 병란도 잊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쪽에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외침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서희의 강동 육주, 이건 여러분들 지도와 함께 강동 육주의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관의 별무반, 이것도 중요하죠. 여진족 동북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별무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강화천도 삼별초도 중요한데요.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홍건적과 왜구를 통해 가지고 신흥 무인 세력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배 구조, 신문제도잖아요. 문벌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특히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바로 이 여성들의 지위.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가정 내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경제 파트에서는 병란도. 이 병란도 위치 너무 중요해요. 네, 병란도 꼭 봐두시고요. 그리고 활구. 네, 활구가 있다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고려의 사회와 경제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는지 그 하나의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